영하 40도의 칼바람이 살점을 뜯어낼 듯 몰아치던 몽골의 겨울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모른 채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깔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녀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노인처럼 거칠어진 20살의 청춘이었죠. 그런 그녀가 지금은 한국의 남쪽 끝초록빛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 보성에서 향긋한 녹차 향기를 맡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만든 어떤 것 하나가 한국 최고의 전통차 명장마저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사치업자들은 집을 빼앗으려 장독대를 부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으며 심지어 남편마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단 하나의 작품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몽골 초원의 가난한 소녀는 어떻게 한국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보성의 차밭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세상을 놀라게 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엘레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차로 꼬박 하루를 더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헨티아임하게 외진 초원 마을이었습니다. 게르라 불리는 얇은 펠트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그곳이 엘레나가 24해를 살아온 세상의 전부였죠. 양떼의 배설물을 말려 땜감으로 쓸 때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나갈 듯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엘레나는 희망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묽은 우유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엘레나의 아버지는 그녀가 15살 때 말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신 후로 노동력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양털을 깎아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관광객을 상대로 수공예품을 팔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던 엘레나에게 청춘이란 사치스러운 단어였죠. 같은 또래의 소녀들이 도시로 떠나 공부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엘레나는 아픈 아버지와 늙은 양떼를 돌보느라 마을 밖을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수공예품이지 거친 양모를 바늘로 찔러 만든 조잡한 열쇠고리를 팔아봤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엘레나의 손은 20살이 되기도 전에 노인의 손처럼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늘 검은 때와 양털 기름이 끼어 있었죠.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내일 당장 얼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비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몽골의 겨울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게르 안에서 불을 피워도 새벽이면 숨결이 하얗게 얼어붙어 고향떼를 돌보러 나가면 눈보라의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잃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나마 엘레나의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에게 배운 자수놓기였습니다. 아무리 추운 밤에도 바늘 하나와 실 한 타래만 있으면 거친 양모 위에 꽃을 피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투박한 바느질 솜씨가 훗날 엘레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때의 엘레나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든 가축을 치료해주는 수의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네 집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걷지 못하는 늙은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말이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처지였죠. 엘레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끌고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레나는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을 흘리며 말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던 그 남자의 이름은 강준수 엘레나보다 4살 많은 한국인 수의사였습니다. 말이 발버둥을 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키는 모습이 유난히 빛나 보였죠. 치료가 끝난 후 준수는 서툰 몽골어로 엘레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약을 바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일러주는 그의 눈빛은 참으로 따뜻했고 엘레나의 거친 손을 보며 고생이 많았겠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죠. 봉사단이 마을에 머무는 2주 동안 엘레나는 매일같이 핑계를 만들어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준수는 틈나는 대로 엘레나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 특히 자신의 고향인 보성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계단식 차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준 그곳의 풍경은
황량한 갈색 초원만 보고 자란 엘레나에게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지구에 있는 곳이냐고, 왜 땅이 온통 초록색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준수는 보석 녹차의 역사부터 차밭을 가꾸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엘레나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황량한 초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엘레나에게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죠. 별이 쏟아지는 초원의 밤모닥불 앞에서 준수가 엘레나의 손을 잡으며 한국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을 때 엘레나의 가슴속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둘은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짧은 이 주까지나 봉사단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이미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이별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준수는 떠나는 버스 창문 너머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급한 일만 처리하고 곧바로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엘레나를 데려가겠다고요. 그가 떠난 후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한 것 같았지만 엘레나의 가슴속에는 준수가 남기고 간 희망이라는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준수가 보여줬던 보성 차밭 사진을 꺼내보며 언젠가 저 초록빛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사진 한 장이 엘레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초원의 새싹이 돋아날 무렵 엘레나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수태차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본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기적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몽골의 시골 마을, 특히 엘레나의 아버지는 전통과 가문의 교율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그것도 외국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몽골의 유목민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는 목숨과 같았고, 그 명예에 흠집이 나는 순간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두려움에 떨며 준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며칠 전부터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의 답장도 오지 않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죠. 혹시 마음이 변한 걸까요?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입덧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는 엘레나를 어머니가 추궁하셨고 사실을 알게 된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엘레나가 아끼던 자수 도구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네가 내 딸이 아니라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게르밖의 양떼들마저 놀라 흩어졌죠. 쫓겨나듯 집을 나온 엘레나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곤. 낡은 배낭 하나와 꼬깃꼬깃한 비상금 몇 푼, 그리고 준수가 적어준 한국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게르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엘레나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고 뱃속의 아이는 엘레나를 믿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죠. 엘레나는 무작정 울란바토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준수를 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전 재산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구름 위를 나는 동안 엘레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옆 좌석에 승무원이 괜찮으냐고 물어왔지만 엘레나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영어도 모르는 24살의 임산부가 홀로 낯선 나라로 날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구름 아래 펼쳐진 드넓은 바다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레나는 그 거대한 규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이 끝없이 높았고 반짝이는 유리와 금속으로 뒤덮인 건물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몽골의 작은 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엘레나는 길 잃은 어린 양이 된 기분이었죠. 준수가 적어준 주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서울에서도 버스를 타고 5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먼 곳이었죠. 번역기 하나의 의지에 겨우겨우 버스표를 끊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보성까지 가는 버스는 고속도로를 타고 끝없이 달렸죠. 차창 너머로 도시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엘레나는 몽골의 초원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준수의 말대로 아름다웠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웠죠. 해가 뉘엿거리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보성의 한 시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몽골의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이곳의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이름 모를 풀냄새가 섞여 있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길을 물어 마침내 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집 뒤로 끝도 없이 펼쳐진 차밭이 어둠 속에서 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족진 채 낡은 개량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었죠. 엘레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준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연습했던 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죠. 준수 씨의 아기가 있어요. 저 몽골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시고 사진 속 준수의 얼굴과 엘레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는 그 짧은 시간이 엘레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갑자기 할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아. 엘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혀를 차시더니 일단 들어오라며 엘레나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끄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손이었죠. 얼떨결에 끌려 들어간 집안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한 차 향기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시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오셨죠. 흰쌀밥에 시래기 된장국 끓이고 갓 담근 듯한 김치와 각종 나물들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인지 숟가락을 드는 순간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죠. 몽골 음식과는 전혀 다른 낯선 향과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엘레나를 보며 할머니는 혀를 차시면서도 슬그머니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셨죠. 할머니에게도 준수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엘레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날 밤 엘레나는 낯선 이불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몽골의 그것과는 달리 부드럽게 느껴졌구먼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에 이끌려 아주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죠. 꿈속에서 엘레나는 몽골의 초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원의 끝에 보성의 초록빛 차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준수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엘레나의 한국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할머니의 억양 빠른 사투리는 마치 외계어 같아서 엘레나는 눈치로 대강 짐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차밭으로 나가셨죠. 엘레나도 밥값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휘저으시며 몸이 둘이 아닌데 무슨 일을 하냐고 들어가 쉬라 하셨지만 엘레나는 물러서지 않았죠. 고집을 부려 찻잎을 따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옆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린 입만 톡톡 따야 쓴맛이 나지 않는다며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으로 찻잎 사이를 마법처럼 훑어내시는 모습에서 수십 년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호기심 어린 혹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엘레나를 쳐다볼 때 할머니는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손주 며느리라고 왜 뭐 보태준 거 있냐고 한 방에 물리치셨죠. 그 한마디에 엘레나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할머니는 엘레나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겉으로는 투덜스러워 보였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으셨습니다. 준수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레나는 왜 준수가 그토록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입덧 때문에 엘레나가 김치 냄새를 힘들어하면 묵은지를 물에 씻어 지어주셨고 밤에 다리가 저려 끙끙거리면 모른 척 들어와 주물러 주시고 나가셨죠. 시간이 흐르면서 엘레나도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를 따라 차밭에 나가 이슬을 머금은 찻잎을 따고 오후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할머니에게 한글을 배웠죠. 할머니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가며 가르쳐 주셨고 엘레나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한국의 계절은 몽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웠죠. 봄에는 차밭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초록 물결이 끝없이 펼쳐졌으며 비 오는 날이면 차밭 전체에서 물안개가 피어올라 그 광경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몽골의 메마른 초원에서 자란 엘레나에게 이 풍경은 매일이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어느 날 오후 창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가야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몽골의 전통악기인 마두금과 비슷하게 생겨서 호기심이 일었죠. 줄을 튕겨보니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준수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치던 악기였죠. 엘레나가 마두금을 연주하던 기억을 되살려 몽골의 초원 노래를 가야금 선율에 맞춰 연주하자 굿을 푸면서도 색다른 멜로디가 저녁 놀지는 차밭 위를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마치 돌아가신 아들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엘레나를 볼 때마다 더욱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예술가의 손을 타고났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혈연보다 더 깊은 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달을 보고 있던 엘레나의 귀에 안방에서 할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왜 하시며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엘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준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물을 마시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보았지만 모른 척해야 했죠.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전보다 더 독하게 일에 매달리셨죠. 새벽 4시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차밭에서 허리를 펴지 않으셨고 밤에는 장독대를 닦고 또 닦으셨습니다. 마치 몸을 혹사시켜 머릿속의 근심을 지워버리려는 사람 같았죠. 엘레나가 밥을 차려드리면 예전처럼 투덜거리시지도 않고 묵묵히 숟가락을 드셨고 가끔 먼 산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엘레나도 느낄 수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쌀독이 비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장에 가서 고등어 한 손 사는 것조차 망설이셨죠. 준수가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긴 지 오래였고차 판매 수익도 예전만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러다 문득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자수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몽골 전통 자수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투박하고 강렬한 색감이 특징인 그 기술이 떠올랐죠. 한국의 녹차는 은은하고 고상하지만 포장이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몽골의 강렬한 색채와 유목민의 거친 생명력을 입힌다면 어떨까요? 초원의 붉은 석양과 차밭의 푸른 녹음이 만나면 어떤 풍경이 탄생할까요? 엘레나는 그날 밤부터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광목천을 잘라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 위에 붉고 푸른 실로 몽골의 야생화와 한국의 차나무를 섞은 문양을 수놓았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게르 안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자수를 놓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손끝을 타고 되살아났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으면 실도 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엘레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꼬박 사흘을 밤새워 10개의 주머니를 완성한 엘레나는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나가시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그것들을 내밀었죠. 기적은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젊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한 것이었죠. 촌스러운 비닐봉투 대신 이국적인 자수주머니에 담긴 녹차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가져간 녹차는 완판되었죠.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네 덕에 오늘 밥값 했다고 하신 그 투박한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읍내 카페와 기념품 가게에서 납품 요청이 들어왔고 엘레나는 본격적으로 바늘을 잡았죠. 낮에는 차밭을 돕고 밤에는 자수를 놓느라 손가락 끝이 딱딱하게 굳어갔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죠. 처음으로 시장에서 소고기를 사와 구워 먹었을 때 할머니는 고기 한 점을 엘레나의 밥 위에 올려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뱃속 아기가 튼튼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가장 비열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죠. 마을 이장인 박 씨가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친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할머니의 땅을 탐내던 사람이었고 마을개발위원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개발업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떡고물을 챙기는 자나 다름없었죠. 그는 할머니에게 땅을 팔고 읍내 아파트로 가서 편하게 살라며 압박했습니다. 빚도 많은데 이참에 정리하라는 말이었죠. 할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팔겠다고 남편과 아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이라며 빗자루를 들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준수가 유학 간 것이 아니라 빚쟁이를 피해 도망간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할머니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비웃으며 잘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박 씨가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집어삼켰죠. 몽골에서 온 며느리가 무당의 딸이라느니 찻잎에 이상한 약을 탄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잘 팔리던 자수 주머니 녹차는 주문 취소가 잇따랐고 대문 앞에 죽은 짐승이 던져지는 일까지 벌어졌죠. 밤마다 돌멩이가 지붕 위로 날아들었고 대문에는 붉은 글씨로 나가라는 협박이 적혔습니다. 엘레나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고 가게 주인들은 물건을 팔기를 거부하기도 했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전체가 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몽둥이를 들고 마루를 지키셨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가셨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오후검은 승합차 2대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죠. 건장한 사내 5명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장독대로 다가가더니 할머니가 수십 년간 정성 들여 담근 된장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켜오니 집의 역사나 다름없는 장독대였죠. 할머니가 맨발로 뛰쳐나가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발길질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셨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엘레나의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를 감싸안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비웃으며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죠.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엘레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죠. 할머니가 실려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엘레나는 선반장을 뒤졌습니다. 붉은 딱지가 붙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억 단위의 빚준수의 서명 그리고 연대보증일란에 찍힌 할머니의 지장. 자수주머니를 1000개만 개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이 나라에 올 때 품었던 작은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뱃속의 아기가 힘차게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죠. 마치 엄마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죠. 들려온 목소리는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군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강준수 환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는 차가운 통보였죠. 준수가 군 복무 중 훈련 도중 큰 부상을 입어 수개월째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것이었고 할머니가 밤마다 몰래 눈물을 삼킨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죠. 퍼즐의 조각들이 잔인하리만치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져 생사를 오가고 집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이며 남편마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니 세상이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일어서야 했죠. 이대로 무너져 내리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이와 할머니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지킬 사람은 이제 세상에 자신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칼 대신 밤새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던 자수 주머니들과 남은 녹차를 챙겨 낡은 보따리에 쑤셔 넣었죠. 읍내 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지만 엘레나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좌판을 펼치려 할 때마다 상인들은 전염병 환자를 보듯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소금물을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비좁은 공간에 겨우 자리를 잡고 보따리를 풀어 자수주머니를 진열했지만 소문에 눌린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죠. 그때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가 건달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엘레나의 좌판을 걷어차고 공들여 만든 자수주머니들을 흙탕물 속에 쳐넣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엘레나의 손을 군화발로 밟았고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엘레나는 손을 빼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파 뒤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울렸죠. 잠깐 그게 무슨 소란이요. 회색 계량 한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박씨를 본체만 채하고 엘레나 앞으로 걸어와 흙탕물에 젖은 자수 주머니를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그는 주머니에 수놓아진 꽃무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이것을 자네가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광목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바늘에 붉은 실을 꿰었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자 거짓말처럼 떨림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심장소리와 바람소리만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죠. 첫 땀은 몽골의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원이었습니다. 실이 천을 통과하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죠. 두 번째 땀은 보성의 차밭을 상징하는 초록색 실이었습니다. 실을 당기는 힘의 강약 조절만으로 찻잎의 입체감을 표현해 냈고 팽팽하게 당겨진 실은 꼿꼿한 차나무의 줄기가 되었으며 느슨하게 풀린 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가 되었죠. 엘레나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흰 천에 묻어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그 붉은 핏자국을 꽃봉우리의 중심으로 삼아 더욱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그 공간에서 엘레나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죠. 마지막 매듭을 짓고 이로 실을 끊어내는 순간 주변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천 위에 기적이 피어 있었죠. 붉은 태양 아래 푸른 찻잎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몽골의 야생마 한 마리가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말의 눈동자에는 핏방울이 스며들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을 향해 질주하는 듯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엘레나의 고통할머니의 한 누워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뱃속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절규가 실과 바늘을 통해 형상화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죠. 장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침을 튀기며 욕을 하던 아주머니도 비웃음을 흘리던 건달들도 심지어 그 악랄한 박씨조차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예술이라 고온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예품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심장을 찌르는 물건은 처음이라는 말씀이셨죠.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한국 전통차 명장 최영석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차 문화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셨죠. 최 회장은 엘레나에게 자신의 브랜드 다원과 전속 계약을 맺고 싶다고 이 자수포장을 고급 라인으로 출시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계약금 수표를 끊어주셨죠. 그 금액은 집안을 짓누르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거금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죠. 그 소리는 곧 장터 전체를 뒤덮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왔던 모든 멸시의 껍질을 깨부수는 웅장한 울림이었죠. 박씨는 진흙탕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었고 최 회장의 수행비서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각오하라고요. 박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건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장터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까까지 소금물을 뿌리던 상인들이 고개를 숙여 고수군거리던 아주머니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죠.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수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머니도, 우리 아기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눈을 떠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엘레나의 눈물이 준수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을 때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굳게 닫혀있던 준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엘레나를 향해 고정되었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요? 의사가 달려와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이탈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넘게 꿈쩍도 하지 않던 환자가 눈을 뜨다니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엘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든 것이라는 걸요. 기적은 연달아 찾아왔죠. 할머니 역시 의식을 회복하셨고 회장의 법무팀이 개입하자 사채업자들과 박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빚이 청산되자 집과 차밭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박 씨는 공갈 협박과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되었 고사채업자들 역시 불법 추심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었죠. 할머니를 괴롭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최 회장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수 녹차 브랜드를 런칭했죠. 몽골의 야생화와 한국의 녹차가 만난 그 독특한 브랜드는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화점 팝업 매장에는 개장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고 온라인 주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몇 초 만에 매진되기 일쑤였죠. 해외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몽골과 한국도 문화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자수 속에 담아낸 엘레나의 작품은 단순한 포장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차밭이 다시 푸르른 빛을 띠기 시작할 무렵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 위 하늘과 한국의 맑고 푸른 하늘 두 나라의 하늘을 모두 닮으라는 뜻이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보성에는 봄비가 내려 꽃차밭에서 올라온 물 한 개 사이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엘레나는 보성 차밭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집 테라스에 앉아있죠. 마당에서는 재활훈련을 악착같이 견뎌낸 준수가 아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고 건강을 되찾으신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찻잎을 말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레나의 옆에는 며칠 전 몽골에서 오신 친정어머니가 앉아 계시죠. 성공한 딸 덕분에 비행기를 처음 타보셨다는 어머니는 윤기가 흐르는 엘레나의 얼굴과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연신 눈가를 훔치고 계십니다. 양털을 깎으며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소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전도사가 된 것이죠. 엘레나는 매달 몽골 친정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버지의 허리 수술비도 한국의 병원에서 부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내쫓았던 아버지도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신다고 하죠. 엘레나가 보내준 돈으로 게르를 새로 짓고 양떼도 다시 불렸다는 소식에 엘레나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자수판 위에서 시련은 검은 실이었고 절망은 엉킨 매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한 결과 그 검은 실조차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되었죠. 사랑은 국경을 넘고 진심은 언어의 장벽조차 가볍게 초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그 어떤 시련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방패라는 것을 엘레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기도 하고 가장 낯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요.